한국 보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제 소박한 의견입니다만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위에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우리가 이제 보수의 위기가 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돼 왔습니다. 일단 총선에 이제 3연패를 했는데, 20대 총선부터 20대, 21대, 22대 총선까지 3연패를 했습니다. 먼저 20대 총선은 그렇게 많이 지지는 않았는데, 심각한 게 이제 그 왼쪽에 이렇게 그 섬처럼 보이는 그 수도권,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대 총선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2020년 이제 21대 총선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만은, 수도권에서 몰락한 건 여기 이제 당연하고요. 위에 이제 작게 사진이 나와 있는 섬처럼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완전히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강남과 비강남으로 처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그런 첫 총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결과가 좀 충격적이죠. 민주당이 이제 180석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수정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합쳐서 103당, 103석 해가지고, 21,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입법부를 갖다가 입법부에서 어떤 세력을 완전히 이룬 어떤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대 총선 지난해 있었죠.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이제 몰락이 시작됐던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도권에서도 여전히 완전히 그 민주당한테 뒤져가지고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한 곳만 빼놓고서는 전부 다 그 민주당한테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때보다 더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범 진보 진영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190석이 되고, 여기는 108석, 거의 개헌선에 접근하는 어떤 의석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총선을 잇따라 진 거는 그동안 한국 역사에서 보수 진영이 세 번의 총선에서 잇따라 진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1대 총선하고 22대 총선에 이어가지고 180석을 넘는 그 민주당 쪽이 말이죠.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의 그 보수 진영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한 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뭐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좀 비극적인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의 총선을 잇따라지고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셨던 분들이 두 분 이런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맞은 것만으로도 이미 보수 진영의 정치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충분히 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결정타를 이제 먹인 게 작년에 있었던 13 비상계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나름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자유대한민국의 큰 그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은 없고 이제 비상계엄 외에는 수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대통령의 인식에 보수의 상당히 많은 어떤 뭐랄까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전한길 그 한국사 강사했던 분이 대표적입니다만은, 그래서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면 대한민국을 극성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공유가 됐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새로 이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당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상당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라고 할까요? 정치 인식이라고 할까? 그거를 이제 공유하는 상태에서 지속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일부 보수 진영만뿐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에서도 상당히 이런 윤 대통령의 그 견해 인식에 찬성을 해서 직접 행동에 나선 청년들이 서부지법을 이제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게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정세를 지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윤 대통령의 견해가 이 비상계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한국 정치에서 어떤 보수 진영의 어떤 위기라고 할까요? 그거를 결정적인 국면으로 일단 몰아넣어서 거의 파산 상태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첫째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보수 진영이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말로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뭐랄까요, 정치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절망감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형태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자유민주 체제라는 어떤 체제 하에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도 뭐 여전히 그 문제가 좀 반탄이냐 찬탄이냐 문제에서 이번에 당대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이 어떤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범된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더 큰 어떤 보수 진영의 어떤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할 때, 가졌던 의견입니다만은 헌재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할 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 외에는 어떤 다른 어떤 수단이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정치 인식이 국민에 의해서 이제 부정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이제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에서 뭐 좌우가 많이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체계 내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정치 인식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정치 수단도 잘못됐다라고 자유민주 체제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방식다라는 걸 이제 판결이 나왔고, 또 실제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법부와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인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단, 정치적인 어떤 수단은 잘못된 걸로 일단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의 어떤 패배가 21대, 22대 총선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총선에서 3연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수의 어떤 계속되는 어떤 이딴 패배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한데요. 크게 뭐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어쨌든 하나 부정선거론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 시스템이 이제 망가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원래 큰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인식도 강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 또 정평론가들 어떤 입장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연속된 뭐 총선 3연패라든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두 명의 어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한 분이 또 구속되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박원호 서울대 교수의 어떤 진단에 따르면은 보수가 두 쪽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그 정당 안에서 동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전혀 다른 보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분단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지금은 어쨌든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은 결국 그 추세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 중에 이제 한 작은 파트입니다만은 이준석 씨의 어떤 그 개혁신당이 이제 사실 떨어져 나갔고,
또 요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도 굉장히 그 두 개의 어떤 당을 길로 둘러싼 두 개의 의견이 나와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고, 또 이번에 새로 당대표에 선출된 장동혁 대표가 의견이 다르면 나가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보수 자체 내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위기 상황 정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당의 진로, 또 이념적인 어떤 가치를 놓고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질적 부분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결국은 이게 뭐랄까요? 보수 진영의 어떤 분열로 나아가서는 분당도 가능한 또 그런 순간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보수가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왔죠. 아까 뭐 박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건국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산업화, 민주화도 어떻게 보면은 타협적 민주화를 주도했죠 사실은.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로 바꿔서 그것이 정착되는 데 어떤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 건국 이래 48년 건국 이래로 한국 역사를 이끌어온 건 사실 보수 진영이 이끌어왔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우리 전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적어도 정치적 영역에서는 보수가 이제 비주류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민주당이 실제로 이제 정치적 그 주도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국가의 어떤 운영권을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식에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다 공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현실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 이제 상황이 이런데 그 보수를 그럼 이 파산된 보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겠죠. 다음.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보수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변화했던 여러 가지 그 구체적 정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변화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견해차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보수가 변화할 건 없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건전성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견해입니다. 황우려 요번에 그 전 의원님이시고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쓰였던 그 아이덴티티,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지난 총선에서 진 이유를 보수의 정체성 상실에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지적했냐면은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잘못 영입했다. 그런 말로 하면 원래의 보수가 있는데 진보진영 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이비 보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아서 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함은경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 있다가 진보 진영의 또 위선에 이제 실망을 해서 그래도 희망은 이제 보수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사실 보수에 오신 분들이긴 한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보수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의 어떤 문제겠죠. 어쨌든 그 황우려 그 비대위원장 전인 견해에 따르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 견해가 지금 당 주도권을 장악하고 당 주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본래의 가치를 재건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당대회를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노선이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뭐 이제 주로 중요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원래의 보수의 모습 회복하면 된다 그런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입장, 또 당 정체성이 좀 더 확장돼야 된다, 좀 더 중도 쪽 아니면 더 나가서는 중도 좌파까지는 확장돼야 된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첫째는 이제 보수가 가치라는 측면에서 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12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총선 패배였던 여러 진단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황유여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 원래 보수의 모습을 우리가 해쳤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보수만 이렇게 보수가 덜 결집해서 진 게 아니라 아무리 결집을 해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우리가 중수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도층하고 수도권하고 청년층 마음을 못 잡아서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거라는 관점을 보게 될 때 이 중수층을 중심으로 선거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집도끼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그 얘기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3번의 총선을 진 거라든지 대선에 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냥 선거라는 어떤 그 하나만 놓고 보면은 보수의 본래 모습만 가지고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선거에 이긴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저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견해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결집에만 매달린 결과가 결국 총선 3연패다. 그래서 총선이라든지 우리가 선거에서 계속 지는 이유, 보수가 계속 쪼그라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보수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보수 본래의 모습에서 확장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확장론하고 뭐라고 할까요? 본래론이라고 할까요? 그 두 개 사이에 이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보수 가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내놓는 게 이제 따뜻한 보수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같은 견해입니다만은 요번에 우리가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전 28일 날이죠. 28일 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제 특강을 해왔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제 지적한 것도 보수 본래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견해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마치 보수의 가치가 주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미 비주류로 떨어진 상태다. 그거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에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을 배반하는 것도 시작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보수가 계속 비주류로 떨어지고 보수의 가치에 매력이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양극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양극화는 늘 나오는 문제고 늘 어떤 만성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점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산층에 있던 분들도 이제 중산층에도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점점 뭐라고 할까요?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특히 이제 중산층에 탈락한 분들,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 수도권에서 강남 말고 비강남권에 있는 분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표적 집값 문제죠. 집을 살 수가 없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올 수 없다. 젊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지지할 것인가. 결국은 아무래도 보수보다는 진보 쪽을 지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는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정당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게 자유시장주의 기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 자유시장주의가 이제 유지가 된 결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 불평등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정당한 걸 계속 놔두고 갈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좀 어렵겠죠. 민주당 쪽 입장을 보면은 계속 어떻게 불쌍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값 우리가 잡겠다. 물론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포퓰리스트 돈을 뿌린다든지,
어쨌든 위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건전한 방식은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망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당장 절망적인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거기에 그나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인 양극화의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97년 IMF 사태 이후로 사실은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자신도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평균이 실종되고 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보수가 가져왔던 가치들, 성장의 제일 중요한 경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성장의 가치인데요. 성장의 가치만 주장을 해서 과연 이 유권자들을 갖다, 이 국민들을 갖다 포섭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을 그러면 하면 좋은데, 문제는 성장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97년 IMF 이후로 이제 보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지금 이제 0%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 제로 성장 시대에 들어갔고 이게 다시 반전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경제 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당장 이 경제가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결국 청년 실업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일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죠. 이렇게 집도 못 사고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없으니까 결혼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애도 안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는 이제 양극화가 한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양극화와 더불어 또 한국 경제가 성장 엔진이 멈췄죠 지금. 그걸 수축사회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빠르게 팽창하던 전 세계가 가장 빠르게 팽창하던 사회인데 가장 빠르게 수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크고 이 성장의 신화가 한국 사회에 사라진다는 게 보수 진영한테 뭘 의미할까? 그것도 구조적으로 보수 진영한테 매우 불리한 거죠. 아까 출산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살이 엄청 높죠.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이거를 그냥 한국 사람 성질이 높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겠죠, 결국은. 그리고 희망의 문제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기 귀한 생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루에 거의 38명, 37명이 죽는다. 전 세계에서 1위다. 특히 남자들 자살률이 여자들보다 거의 2.6배 가까이 높습니다. 남자들의 좌절이 더 크겠죠.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자살이 너무 많고 말이죠. 오늘날 사회심리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평가할 때 한국인들의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상태인가, 과잉 분노와 무기력 상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양극화 문제, 수축사회 문제, 그다음에 자살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산율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보수 진영한테 매우 불리하다.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왔죠. 한국 보수 진영이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이 문제들 차근차근 해결해 왔는데 그게 지금 거의 마지막 상태에 오고 돌파구가 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 보수 진영한테 같이 이념 그동안 우리 산업화라든지 성장이었던 이념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경제 이념 이것만 가지고서는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념적인 지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현재의 구조적 상황을 보게 된다는 이게 말하는 게 이제 외연 확장이고 따뜻한 보수라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에 대해서 오늘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사실 오늘날 보수 정당이 어떻게 또 다시 우리를 살릴 것이냐 보수 진영을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라는 게 늘 정치학하는 사람들도 경제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정치 지형이 결정되는 건 결국
일차적인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제가 잘 되면은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 한교숙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여론조사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지속해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쭉 본인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지금 아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렇게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은 한국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냐 지금 정부한테 정치적으로 뭘 원하느냐 큰 정부를 원하고 복지 확대를 원하고 있다. 그걸 뭐 우리가 평등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평등주의보다도 사실은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야 이거 너무 희망이 없다.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좀 트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죠. 보수가 성장을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로 성장을 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성장을 하는 1%의 성장, 그 제로 성장을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반면에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그런 걸 파고드는 거죠, 사실은. 사실 오늘날 좌파 진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안보관이라든지 경제관이라든지 또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제정치가 여러 가지 얘기 들고 좀 찌질하죠. 찌질한데 그게 왜 계속 먹히는가? 그게 왜 계속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가? 보수는 계속 총선에 3번 실패하고 대통령도 계속 감옥 가고 탄핵당하고 있는가? 뭐 사실은 좀 간단한 문제죠. 국민들이 원하는 좀 살려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좀 안 주고 있으니까 계속 비토를 놓는 거죠.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그 비토를 놓으면서도 좌파 진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로 마지못해서 표를 찍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가 답을 안 하니까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49.46인가요? 우리가 보수 지금 다 합치면 40분 사구죠,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막 보수가 엉망을 만들었는데도 사실은 국민이 보수를 포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리스판스를 안 하니까 답답한 거지, 지금.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제 보수가 이제 변해야 된다는 거, 약간 이제 보수의 가치, 이념적 지향,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의 변화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 이것도 다른 문제네요. 예. 뭐, 네, 같은 얘기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수는 어쨌든 오랫동안 우리 보수의 가치라는 게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성장을 사실은 주장을 해왔고요. 진보는 이제 분배를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20세기 대한민국은 성장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죠. 그게 먹혔고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 만든 거는 성장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희망 뭐라고 할까요? 그 이념을 내세우고 그걸 따라온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건 성장을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엔진이 꺼지고, 국민들은 이제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성장만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 물론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가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다. 진보는 성장은 사실 별 신경 안 쓰죠. 본인들 말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성장하겠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눠 먹는 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라는 게 좀 완전히 평등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 정도 이렇게 고른 게 있어야지 중산층 문제 관련해서 말이죠. 국가가 안정이 되고 또 에너지를 얻어 또 성장 발전하는데 서로 좀 극단적이다. 보수는 너무 성장만, 진보는 또 너무 나눠주기만, 분배만 이렇게 되는 건데 진보의 방법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봤으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라는 게 뭐 빵을 만들지 않고 먹기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너무나 공짜 잠시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당장 너무 힘드니까 국민들이 이제 마지못해 걸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어떤 성장도 가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보수가 이념적으로도 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와서 좀 확장성도 넓히고 또 좀 유능해야 되는데 보수가 옛날에 유능함을 잃어버렸죠. 보수가 힘든 또 구조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뭐 양극화 문제하고 수축사회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권이 총선을 한번 치를 때마다 보수가
보수 핵심 지지층 100만 명씩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세대가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부르는 그 4050 세대가 지금 사회의 어떤 주축을 차지하고 있고 60대 절반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586 세대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제 인구가 적은 젊은이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 인구 구조학적으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보수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유권자의 어떤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양극화라든지 수축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자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세대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보수가 하나도 유리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보수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뭔가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그게 어려운 변화도 아니죠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변화입니다 사실은. 그런 변화가 왜 안 될까?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보수 정당은 또 이제 옛날 성공방 정식을 조금 잊어먹을 때 필요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보수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그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공, 그다음에 이제 성장, 그다음에 이제 법치, 그다음에 인권,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 그리고 중요한 어떤 5개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지금 작동을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당 그 부분 다 버리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보수 정당이 이 성장과 반공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성장이라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그걸 좀 넘어서 좀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성공시킨 사례 대표에서 2008년 18대 총선이죠. 그때 이제 정두원 의원께서 아마 그때 전체 선거 전략을 짰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삼중 전략을 짰다. 이념적으로는 가운데로 가자. 그다음에 계층적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은 이념적으로 좀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죠. 계층적으로 중산층 그다음에 약간 상층부로 이제 가 있습니다. 강남에서만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도 이 강남 빼놓고서는 다 이렇게 선거 이기는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볼 때 수도권보다는 영남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근데 이렇게 어떤 삼중연합이 이제 깨진 게 박근혜 정부 탄핵을 거치면서 붕괴가 돼서 계속 그렇게 되어왔다. 이준석이 들어올 때 조금 반전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준석 쫓아내고 그 윤핵관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삼중연합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 중에 가치 문제 말고 이제 스타일 문제인데요. 좀 보수가 너무 뭐랄까요, 좀 냄새 난다. 뭐 저쪽 사람들 얘기하면 틀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이게 아주 뭐 너무 지금 어려운 분한테 너무 좀 가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젊은 세대가 할 때는 쪽발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폭탄주를 한 20잔씩 마신다든지 그다음에 뭐 부산 깡통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자기 젓가락, 침 묻힌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런 스타일이라는 게 그 젊은 세대라든지 수도권의 이런 세대들 볼 때는 되게 정말 후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인네들이 앉아있는 복덕방, 노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복덕방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좀 심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타일 문제, 우리가 좀 이념하고 관련이 있죠. 그게 다 결합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영남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참 우리 보수 정당에 있어, 보수 진영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참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남 정당, 오늘날 사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뭐 의석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완패를 하고 영남 자민련에 전락을 했어요, 사실은. 전국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민주당이 그랬죠. 옛날에는 민주당이 호남 자민련이었죠, 사실은. 근데 호남은 지금
민주당은 지금 전국 정당이 됐습니다. 수도권을 다 장악하고 있죠.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나만 해봐도 당장 막 하나만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계속 대선 주자를 비호남 사람을 세웠습니다. 특히 영남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썼어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이재명까지 말이죠. 오늘 정청래도 충청도 사람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연 확장이라는 게 공간 확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민주당은 그런 거에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심각하죠, 보면은. 그런 어떤 공간 확장이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말은 이제 가시적인 공간 확장인데 이념하고 뭐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이노환 씨가 비대위원장 맡을 때 낙동강 정당, 한강 정당 이렇게 좀 서로 비유를 하면서 근데 낙동강 정당 그만해야 된다. 한강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804에 6번 오르신 분은 또 수도권에 좀 나가라. 계속 804에만 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중심으로 당권이 장악돼 있고 인천 상륙 작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낙동강전에 고착돼 있습니다. 수도권에 상륙을 못 하고 있어요. 영남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을 벗어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수의 심장이니까 말이죠. 실제로 보수 심장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사직전에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 권영진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영남권의 유권자들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뭐 무슨 뭐 보수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왜 우리한테 삿대질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보수정당의 비극이라고 할 그렇습니다. 일단 선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남에서 더 이상 표 안 나옵니다. 선거가 변했죠. 지금 의석수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근데 영남에서 계속 표를 얻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만, 물론 다 이제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고서 영원히 그 정책 헤게모니를 우리가 보수진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21대 총선 수도권에서 122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국민의힘이 19석, 개혁신당이 1석.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갖다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수 107석에서 보면은 89명, 65%가 영남권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는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 끝나고 개혁하자는 말이 나왔지만 다 실패한 기대가 다 개혁위원회 다 실패한 게 결국은 영남권 의원들이 사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뭐 영남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뭐 개혁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보수진영하고 영남권에 있는 보수진영의 이익이 정치적이 서로 상반됩니다. 낙동강 정당하고 한강 정당의 이익이 상반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당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영남에서는 더 이상 이제 확장성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계속 당권을 가져가는 뿐만 아니라 그쪽에 중요한 어떤 보수의 어떤 이념이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하나의 아직까지는 정책 상징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이번에 의원이 장관이 뭐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산업화 시대 한 발짝도 안 나가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거의 AI 시대로 가는 그런 시대에 기본적인 어떤 정책 비전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도 20대 80 비율을 해서 책임당원, 권리당원 80으로 하고 국민 여론 들어갈 때 20으로 한 그것도 결국은 영남 헤게모니를 계속 가져가 있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다음에는 망하는 길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영남의 국회의원들 68분은 아주 따뜻하고 안락하게 계속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영남은 보수의 어떤 심장이기도 하지만은 보수의 망조기도 하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이 구조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이 타파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망해봐야지 도대체 바뀔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희망이 있는 게 있습니다. 2030 세대가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정치 성향을 보게 되면은 특히 20대의 보수가 계속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30대도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20대, 30대가 자기가 보수라고 아이덴티파이하는 그쪽 비율이 거의 뭐 70대에 가깝습니다. 60대, 70대에 가깝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운데 40대, 50대를 빼놓고 세대가 포위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이준석 씨가 이제 이거를 세대 포위론이라는 게 이래서 나온 거죠.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나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 대선하고 대선 때 이렇게 한 걸 보면은 다른 세대는 남자하고 여자의 어떤 그 보수하고 진보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근데 20대하고 30대는 완전히 틀려요. 남자는 다 보수고 여성들은 이제 진보고 이렇게 좀 갈려져 있습니다. 좀 젠더 폴리틱스가 우리나라에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대포위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인구학적으로 볼 때 보수 진영한테 유리한 어떤 국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2030 세대는 기본적으로 무당층이에요. 한 40% 정도가 무당층입니다. 다른 말로 한국 정치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 살려달라고 좀 외치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좀 어떻게 좀 물을 좀 갖다 줄 수가 있고 밥을 좀 갖다 줄 수가 있을까, 그걸 대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못 살겠다고 이제 자살을 하고 있는 2030 세대, 그 세대들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까? 그 두 가지가 보수 진영이 앞으로 보고나는 그런 시금석이라고 보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영랑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게 하나의 아이러니죠. 역설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